10월의 마지막 화요일 밤이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골목 끝에 자리 잡은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의 유리 창문 너머로 한강 야경이 펼쳐졌다. 빌딩 꼭대기층에 불이 켜진 사무실 창문에는 강력탐정사무소라는 금박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강혁은 사무소 통유리 앞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았다. 강물은 어두운 밤 하늘을 그대로 반사하고 있었고 그 수면 위에는 도시의 불빛이 흔들리며 퍼져 있었다. 물은 진실을 그대로 비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빛을 굴절시켜 가장 정직한 모습조차 왜곡시켜버린다. 강혁은 그 사실을 오랜 형사 생활을 통해 몸으로 깨달았다. 세종이 조용히 구동음을 내며 강혁의 옆으로 이동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팀이 공동 개발하고 이에나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인공지능 로봇 세종은 사무소에서 가장 바쁜 존재였다. 세종의 화면에는 한 통의 영상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혁은 화면을 눌렀다. 화면 속에 등장한 인물은 70대 초반의 백발 여성이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놀랍도록 날카롭고 생동감이 넘쳤다. 그녀는 대한민국 사회복지법인 빛누리재단의 이사장 손복순이었다. 강혁 탐정님, 저는 오늘 밤 제 딸 박선희를 잃었습니다. 손복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정돈된 문장이었다. 그것이 더욱 섬뜩했다. 경찰은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누군가 제 딸을 죽였습니다. 강혁은 화면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이 집에 모인 사람들 중에 살인자가 있습니다. 탐정님만이 그것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끊겼다. 강혁은 창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한강 수면이 흔들렸다. 빛은 굴절되고 있었다. 거울은 항상 속인다. 그러나 거울 뒤에는 반드시 진실이 숨어 있다. 강혁은 코트를 집어들었다. 다음 날 아침 7시였다. 이에나는 강혁보다 1시간 먼저 사무소에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세종과 함께 손복순의 영상 메시지를 이미 3번 분석한 상태였다. 사무소 중앙 홀로그램 테이블 위에는 빛누리재단 관련 자료가 가상 문서 형태로 펼쳐져 있었다. 탐정님, 분석 완료했습니다. 이에나는 강혁이 들어서자마자 보고를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로한 기색이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답게 이에나는 사건을 접하는 순간부터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먼저 접근하는 능력을 타고났다. 빛누리재단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설립자는 손복순 이사장이고 현재 운영은 이사장의 사위 박재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나는 홀로그램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 지도를 확대했다. 재단 부지는 약 5만 평입니다. 본관 건물 외에 청소년 자립교육관과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복순 이사장은 199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일탈 청소년 갱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고 현재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 운영 중입니다. 재단의 재정 상태는? 강혁이 코트를 벗으며 물었다. 외부적으로는 건실합니다. 국고 지원과 기부금이 주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세종이 재단 공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기부금 내역에 불투명한 항목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망한 박선희는 손복순의 딸이자 박재호의 아내입니다. 나이 46입니다.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 급성 심부전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에나가 직접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박선희는 심장 관련 병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기록도 지난 5년간 이상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강혁은 홀로그램 위에 펼쳐진 박선희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여성은 소탈하면서도 단아한 인상이었다. 어제 재단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나? 이에나가 세종에게 시선을 주었다. 세종이 즉시 명단을 화면에 출력했다. 손복순 이사장, 박재호 운영이사. 박재호와 손복순의 양자 임경준, 손복순의 전 남편 아들인 정민우, 재단 이사 겸 회계 담당 신동철, 재단 이사 겸 복지 프로그램 총괄 류지원, 정신건강센터 원장 이광빈 박사, 재단 직원이자 박재호의 측근 최민석. 그리고 갱생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 중 오랜 기간 재단에 머물고 있는 이현우, 총 9명,
강혁이 인원수를 확인하며 말했다. 어젯밤 박선희는 저녁 식사 도중에 쓰러졌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 도착 후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저녁 식사 직후 급성심부전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혁은 자리에 앉았다. 세종. 박재호 기록 출력해. 세종이 즉시 반응했다. 화면에 박재호의 이력이 펼쳐졌다. 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유럽계 투자회사에서 근무하다 손복순의 딸 박선희와 결혼하면서 재단에 합류했다. 이후 10년간 재단 운영이사로 활동 중이었다. 임경주는 손복순이 20대 초반에 해외 연수 도중 결연을 맺은 청소년 출신입니다. 현재 32살이고 재단 법무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손복순이 사실상 아들처럼 키운 인물입니다. 정민우는 손복순의 전 남편이 전 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손복순과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지만 손복순이 재단 이사직 하나를 맡겨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단 운영 방식에 불만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신동철의 회계 업무와 박선희의 죽음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어. 애나 씨, 신동철이 관리하는 재단 회계 자료를 세종으로 확보할 수 있어? 이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법원 영장 없이 직접 접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시된 자료와 세종의 패턴 분석으로 상당 부분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강민혁 검사님께 협조 요청을 드리면 공식 루트도 가능합니다. 강혁은 이애나를 바라보았다. 이애나는 강혁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다. 강혁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이애나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강혁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오늘 오전에 양평으로 출발하자. 빈누리 재단으로 직접 가야 해. 준비해 두었습니다. 탐정님, 이애나가 이미 차량과 이동 경로를 준비해 두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강혁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있는 것이 이애나의 방식이었다. 양평군 용문면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10월 아침 햇빛을 받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애나가 운전하는 무인 보조 기능이 탑재된 최고급 수입 세단은 120km 속도로 조용하게 달렸다. 강혁은 조수석에 앉아 서류를 검토했다. 뒷좌석에는 송태풍 박사가 앉아 있었다. 송태풍은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로 강혁 탐정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이었다. 그는 현장 감식과 법의학 분석 그리고 암호 해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문성을 지닌 인물이었다. 박선희 씨의 사망 당시 구체적인 증상은 어떻게 됩니까? 송태풍이 묻자 이애나가 답했다. 저녁 식사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습니다. 동석했던 재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선희는 식사 전까지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가 시작된 지 15분 만에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식사 내용은 국밥과 반찬, 음료는 한약재를 넣은 건강음료였다고 합니다. 송태풍이 안경을 고쳤었다. 건강음료가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성분이 심장 관련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경우 급성 심부전 증상과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검 결과가 심부전으로 나왔다고 해서 독소 가능성이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독성 분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해. 애나 씨, 국과수에 요청해 두었습니다. 탐정님. 박선희의 혈액 샘플 잔여분을 통해 추가 독성 분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넣었습니다. 처리 시간은 4~8시간 이내입니다. 빈누리 재단 정문이 시야에 들어왔다.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재단 부지는 외부에서 보면 고요한 농촌 수련원처럼 보였다. 정문 표지판에는 빈누리 재단 세상에 빛이 되어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차가 정문을 통과하자 정원이 넓게 펼쳐졌다. 본관 건물은 2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로 19세기 유럽식 빌라를 연상시키는 구조였다. 건물 오른편으로는 청소년 교육관이 따로 서 있었고 왼편으로는 정신건강센터 건물이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강혁은 습관적으로 주위를 살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있는 것, 정원에는 갓 깎은 잔디 냄새가 났다. 본관 입구에는 경찰 차량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2층 창문 커튼은 내려져 있었다. 없는 것, 재단 직원이 보이지 않았다. 넓은 정원에 사람이 없었다. 청소년 교육관 쪽에서도 인기척이 없었다. 어색한 것, 정원 한쪽 화단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런데 발자국의 방향이 이상했다. 본관을 향해 들어오는 발자국과 나가는 발자국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찍혀 있었다. 누군가 정문이 아닌 다른 경로로 이동했다는 뜻이었다. 강혁은 발자국을 눈으로만 기록해 두었다. 본관 현관에서 임경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32살의 남성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얼굴에는 피곤함과 긴장감이 동시에 깔려 있었다. 강혁 탐정님이시죠. 이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임경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시선이 흔들렸다. 강혁은 그 흔들림을 포착했다. 손복순이 기다리는 응접실은 본관 1층 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넓은 공간에는 조선 후기 도자기들이 진열장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재단 후원으로 조성된 소나무 숲이 보였다. 손복순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강혁이 들어서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70대 초반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반듯한 자세였다. 은발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오랜 세월 수많은 인간의 선과 악을 목격해온 자의 깊이가 배어 있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탐정님, 손복순이 먼저 인사를 했다. 강혁은 이해나와 송태풍을 간단히 소개했다. 손복순은 이해나에게 시선을 오래 머물렀다. 영상 메시지에서 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장님께서 의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혁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손복순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선희는 지난 3개월 동안 3번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겪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번 모두 이 재단 안에서 식사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누가 따님을 해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손복순은 잠시 침묵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겠습니다. 탐정님께서 직접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있습니다. 하지만 틀릴 수도 있고 제 판단이 감정에 치우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정님을 부른 것입니다. 강혁은 손복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랜 형사 생활에서 기른 관찰력이 작동했다. 손복순은 이미 범인이 누구인지 심증을 굳히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심증을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했다.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재단 관계자 전원을 오늘 이 건물 안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부탁해 두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끝났습니까? 어젯밤 기초조사는 마쳤습니다. 담당 경위가 심장마비로 결론 짓고 돌아갔습니다. 추가 수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강혁은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애나 씨, 어제 저녁 식사 장소를 확인해줘.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장님.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 각각을 오늘 오후에 개별 면담하고 싶습니다. 이사장님을 포함해서요. 손복순이 동의했다.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을 향해 걷다가 문 앞에서 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 재단의 신탁 기금 관리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손복순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단단해졌다. 신동철 이사가 담당합니다. 신동철 이사는 재단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제가 가장 오래 신뢰해 온 사람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강혁은 문을 열었다. 이해나가 안내한 재단 식당은 본관 1층 북쪽 끝에 위치해 있었다. 경찰이 봉인 테이프를 쳐놓은 상태였지만 임경준이 출입 허가를 받아두었다. 식당에는 긴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다. 8인용 테이블이었고 각각의 자리에는 아직 어제 저녁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이 서둘러 기초조사만 하고 떠난 것이 눈에 보였다. 송태풍이 즉시 현장 감식 키트를 꺼냈다. 강혁은 테이블 주위를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다. 있는 것, 테이블 위에는 그릇 16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음식 잔여물은 모두 수거된 상태였다. 하지만 국물 자국이 테이블에 남아 있었다. 의자 중 하나는 바닥과의 각도가 다른 의자들과 달랐다. 누군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뜻이었다. 없는 것, 8인용 테이블인데 유리잔이 7개밖에 없었다.
경찰이 수거한 것인지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지 확인이 필요했다. 어색한 것. 테이블 맨 끝자리에 있는 그릇의 위치가 어색했다. 그릇은 자리 중앙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치우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냅킨은 접혀 있지 않고 구겨진 채 놓여 있었다. 강혁이 돌아보았다. 임경준 씨, 어제 저녁 각각의 자리 배치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경준이 자리마다 설명했다. 박선희가 앉은 자리는 테이블 왼쪽 중간이었다. 그 옆으로 박재호가 앉았고 맞은편에는 신동철과 류지원이 앉았다. 테이블 상단에는 손복순이 앉았다. 나머지 자리에는 정민우와 이광빈 그리고 임경준 자신이 앉았다. 최민석은 어디 앉았습니까? 최민석 씨는 저녁 식사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요? 임경준이 잠깐 망설였다. 그날 재단 외부 업무로 자리를 비웠다고 들었습니다. 강혁은 그 말을 기억해 두었다. 이해나가 세종을 작동시켜 식당 구조를 3D로 스캔하기 시작했다. 세종의 레이저 센서가 테이블 주위를 빠르게 돌며 정밀 데이터를 수집했다. 탐정님, 이것 보십시오. 이해나가 테이블 아래를 가리켰다. 강혁이 무릎을 굽혀 바닥을 살폈다. 테이블 다리 옆에 아주 작은 구슬 모양의 물체가 떨어져 있었다. 송태풍이 핀셋으로 집어 검사 봉투에 넣었다. 건강음료에 사용되는 한약재 씨앗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석이 필요합니다. 강혁은 식당 창문을 확인했다. 창문은 잠겨 있었다. 잠금 장치에 흠집이 없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다. 식당 조사를 마친 후 강혁은 혼자 정원으로 나갔다. 오전에 발견한 화단의 발자국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발자국을 따라 이동하자 본관 서쪽 담벼락 쪽으로 이어졌다. 담벼락에 가까워질수록 발자국은 불규칙해졌다. 담벼락 근처에 서자 강혁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담벼락 아랫부분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최근에 생긴 흔적이었다. 그리고 담벼락 안쪽과 바깥쪽 모두에 흙이 묻어 있었다. 누군가 어젯밤 이 담벼락을 넘었다. 강혁은 스마트폰으로 발자국과 담벼락 흔적을 촬영했다. 그리고 세종 앱을 통해 이해나에게 데이터를 전송했다. 강혁은 점심 식사 이후 개별 면담을 시작했다. 이해나는 옆에서 기록을 담당했다. 첫 번째 면담 상대는 박재호였다. 48살의 박재호는 단정한 외모에 말씨가 조용한 남성이었다. 그러나 강혁이 보기에 그 조용함은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경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박재호는 강혁의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한 박자 후에 답했다. 그것은 대답을 고르는 사람의 습관이었다. 아내가 사망하기 전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병원에서 과로라고 했습니다. 걱정은 했지만 위험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번의 어지럼증이 모두 재단 식사 후였다는 사실은요? 박재호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창밖을 향했다. 그건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단 기금 운용에 대해 아내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선희는 재단 운영 방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견 충돌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대립은 없었습니다. 강혁은 박재호의 얼굴을 관찰했다. 있는 것, 박재호의 왼손 손가락이 계속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다. 없는 것, 아내의 죽음에 대한 분노나 슬픔의 표현이 전혀 없었다. 어색한 것, 강혁이 신동철의 이름을 꺼냈을 때 박재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됐다. 두 번째는 신동철이었다. 63살의 신동철은 두꺼운 안경에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중년 남성이었다. 손복순이 가장 오래 신뢰해온 인물답게 자신감과 안정감이 몸에 배어 있었다. 재단 기금 관리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공시된 자료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공시된 자료와 실제 운영 내역이 일치한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신동철의 눈빛이 좁아졌다. 탐정님. 저는 23년간 이 재단을 위해 일했습니다. 박선희 씨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재단 기금과 그것을 연결짓는 것은 무례한 추측입니다. 박선희 씨가 최근 재단 회계 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신동철이 잠시 굳었다. 그런 요청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강혁은 면담을 마쳤다. 3번째는 정민우였다. 38살의 정민우는 박재호나 신동철과 달리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면담 시작부터 불만을 드러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손복순 이사장이 재단을 운영하는 방식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 재단 설립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신동철이 이사장 도장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직접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박선희 씨도 알고 있었습니까? 정민우가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민우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선희 씨는 최근 신동철의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사망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강혁은 청소년 교육관 쪽으로 걸었다. 재단에 오래 머물고 있다는 청소년 이현우를 찾기 위해서였다. 청소년 교육관은 본관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건물 내부에는 공방이 있었고 무대 연습 공간이 있었다. 재단이 갱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극과 공예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이현우는 무대 연습 공간에 혼자 앉아 있었다. 22살의 청년은 무대 바닥에 쪼그려 앉아 뭔가를 그리고 있었다. 강혁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탐정 아저씨죠? 강혁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이현우는 대답하지 않고 그림을 계속 그렸다. 이현우 씨, 갔다 왔습니다. 어디를요? 밖에요. 짧은 대답이었다. 강혁은 이현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보았다. 재단 본관 건물의 외형이었다. 그런데 그림 속 건물 서쪽에 작은 통로가 그려져 있었다. 강혁이 담벼락 흔적을 발견한 바로 그 위치였다. 이 통로, 강혁이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현우의 손이 멈췄다. 아저씨는 눈이 좋네요. 어젯밤 그 통로를 사용했습니까? 이현우가 그림을 접었다. 천천히 강혁을 바라보았다. 제가 뭔가를 봤다고 치면요. 아저씨는 저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강혁은 잠시 이현우를 바라보았다.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어젯밤 10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담벼락 안쪽 소나무 옆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때 본관 쪽에서 사람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얼굴은 잘 못 봤습니다. 어두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고 있던 게 뭔지는 봤습니다. 뭐였습니까? 작은 유리병이었습니다. 이현우가 바닥에 그렸다가 지운 그림이 있었다. 강혁은 지워진 흔적에서 유리병 모양의 테두리를 읽어냈다. 그 사람이 병을 어디로 가지고 갔습니까? 본관 동쪽 창고 쪽으로 갔습니다.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녁 무렵 강혁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형 강민혁이었다. 혀가 신동철 관련해서 검찰 내부 자료 확인해봤다. 나왔어? 3년 전에 신동철 명의 은행 계좌로 거래된 내역이 있어. 빈누리재단 기금 계좌와 동일한 금액의 이체 흔적이 2건 발견됐어. 그런데 재단 공시 자료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지출 항목이 없어. 횡령? 확실히는 모르겠어. 금액 자체는 수억 원 수준이야.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어. 공식 수사 개시하면 더 나올 수 있어. 강혁은 전화를 끊고 송태풍을 찾았다. 송태풍은 사무소에서 가져온 간이 분석 장비를 설치하고 이미 검체 분석을 시작한 상태였다. 박사님. 식당에서 수거한 구슬 모양 물체 분석 결과는요? 디기탈리스 속 식물의 씨앗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디기탈리스는 강심제 성분을 지닌 식물인데 과량 복용하면 심장 부정맥을 일으킵니다. 경미한 심장 질환자가 아니더라도 대량 섭취 시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강혁이 눈빛을 좁혔다. 음식이나 음료에 넣을 수 있습니까? 분말 형태로 가공하면 음료에 혼합이 가능합니다. 특히 한약 성분이 포함된 건강 음료에는 향이 강해서 식별이 어렵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건강 음료를 누가 준비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해나가 손을 들었다. 탐정님, 이미 확인했습니다. 건강 음료는 최민석이 재단 주방에 납품하는 업체에서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민석은 그날 현장에 없었습니다. 최민석은 현재 어디 있습니까? 서울입니다.
어제 낮에 재단을 떠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최민석을 지금 당장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창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쪽 창고는 재단 본관 뒤편 담벼락 가까이 위치한 단층 건물이었다. 잠금 장치는 번호키였다. 임경준에게 번호를 확인해 창고 문을 열었다. 창고 안에는 재단 비품과 행사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한쪽에는 무대 소품들이 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정원 관리 도구들이 있었다. 강혁이 안으로 들어서자 이에나가 세종을 투입했다. 세종의 화학 센서가 즉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탐정님. 오른쪽 선반 쪽에서 디기탈리스 성분 반응이 나타납니다. 세종의 음성이 건조하게 출력됐다. 강혁이 오른쪽 선반으로 이동했다. 선반 위에는 빈 플라스틱 통들이 쌓여 있었다. 그 뒤편에 작은 갈색 유리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라벨이 없는 병이었다. 송태풍이 장갑을 끼고 병을 들어 올렸다.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 센서를 갖다 댔다. 디기탈리스 글리코사이드 농축물입니다. 상당히 고농도입니다. 이 정도면 소량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문 채취. 이에나가 이미 지문 채취 키트를 꺼내 들고 있었다. 창고를 전체적으로 살피던 강혁의 눈이 문 옆에 서 있는 선반 하단에 멈추었다. 선반 아래 바닥에 작은 종이 쪽지가 접혀 있었다. 강혁이 집어 펼쳤다. 종이에는 손으로 적은 숫자가 있었다. 3214. 강혁은 그 숫자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날 저녁 강혁 탐정사무소에서는 빠른 연락들이 오갔다. 부장판사 김병기가 서울에서 전화를 걸었다. 강혁아. 신동철 건으로 법원 조사 개시 가능 여부 검토해 줄 수 있어? 필요하면 영장 청구 부탁해야 할 것 같아. 알겠어. 그런데 이해나 씨는 잘 있어? 강혁이 잠시 멈췄다. 잘 있어. 수고한다고 전해줘. 전화를 끊은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비령이 이해나에게 연락했다. 은비령은 이해나의 절친한 친구이자 로펌 대표였다. 애나야, 밥은 먹었어? 그 탐정님이랑 사건 잘 풀리고 있어? 응, 복잡한 사건이야. 그분은 잘 계시고? 이해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잘 계셔. 너 표정 보면 알아. 어서 말해. 은비야, 뭐야. 나중에. 전화를 끄는 이해나는 세종 화면을 열었다. 강혁이 보내온 3214라는 숫자가 화면에 떠 있었다. 이해나는 세종에게 분석 명령을 내렸다. 재단 내 문서 번호 체계와의 대조, 날짜 형식과의 대조, 계좌번호 일부와의 대조, 세종이 분석을 시작했다. 한편 강태룡 장군이 강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혁아. 재단 부지 주변 CCTV 네트워크 분석 지원 요청해. 1급사단 기술 부대 지원 가능해. 내일 오전에 부탁해야 할 것 같아. 알겠어. 현진이도 안부 전해달래. 강혁은 짧게 감사 인사를 보냈다. 사무소의 수석조수 나정희는 서울 사무소에서 세종 원격 지원을 담당했다. 나정희는 이날 밤 내내 신동철의 공시 자료와 재단 운영 기록을 추출해 비교 분석했다. 밤 11시가 넘었을 때 나정희가 이해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애나 언니, 신동철의 이름으로 된 외부 계좌 2개 추가로 찾았어요. 각각 설립 목적이 복지재단 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입출금 내역을 보면 빈누리재단과 전혀 관련 없는 거래가 다수입니다. 이해나는 데이터를 세종에 입력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강혁이 본관 복도를 지나다 응접실에서 나오는 임경준과 마주쳤다. 임경준의 얼굴이 전날과 달랐다. 낯빛이 어두웠다. 탐정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혁은 임경준과 따로 자리를 잡았다. 어젯밤에 제가 이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사장님이 저에게 모든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신동철 이사가 재단 기금을 횡령해 왔다는 것, 그리고 박선희 씨가 그것을 알았다는 것. 박선희 씨는 이사장님께 알리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먼저 확보하려 했던 겁니다. 이사장님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임경준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이사장님은 2달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직접 신동철에게 따졌을 때 신동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사장님,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밖에 꺼낼 생각은 없지만 저를 건드리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이군요. 이사장님은 신동철이 알고 있다는 게 무엇인지 두려웠던 겁니다.
강혁의 눈빛이 날카롭게 좁아졌다. 신동철이 이사장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임경준이 고개를 내렸다. 임경준 씨, 이사장님이 저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25년 전 이사장님은 손복순이라는 이름으로 이 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사장님은 과거에 금융 사기 관련으로 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무혐의였지만 그 과정이 복잡했고 신동철은 당시 이사장님 회사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신동철이 그것을 이용해서 20년 넘게 이사장님을 옭아매고 있었던 겁니다.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었다. 피해자는 이중적인 구조 안에 갇혀 있었다. 손복수는 딸을 잃었지만 신동철의 협박 때문에 경찰의 의심을 적극 제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강혁을 부른 것이었다. 강혁은 이애나에게 전화했다. 애나 씨, 최민석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서울 마포구 자택에 있습니다. 세종이 위치 추적했습니다. 강민혁 형한테 연락해서 최민석 임의동행 요청해줘. 그리고 신동철의 동향도 계속 추적해줘. 알겠습니다, 탐정님. 오전 11시에 재단 안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청소년 교육관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었다. 강혁도 즉시 이동했다. 교육관 무대 연습실이었다. 무대 위에 정민우가 넘어져 있었다. 그 옆에는 무대 조명 기구 하나가 추락해 있었다. 기구는 무대 위 철제 프레임에 걸려 있던 것이었다. 프레임을 연결하는 와이어가 끊어져 있었다. 정민우는 의식이 있었다. 어깨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강혁이 정민우에게 물었다. 무대 위에서 뭔가를 확인하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조명 기구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강혁은 무대 위를 살폈다. 와이어 절단면을 확인했다. 절단면이 깨끗했다. 자연적 마모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도구로 잘린 흔적이었다. 있는 것, 절단된 와이어, 정민우의 어깨 부상, 무대 바닥에 남겨진 공구 흔적. 없는 것, 무대 위에서 정민우가 확인하려 했다는 물건이 보이지 않았다. 어색한 것, 무대 조명 기구 아래는 정민우가 올라가기 전부터 이미 와이어가 느슨했을 것이다. 미리 준비된 상황이었다. 강혁이 주위를 돌아보았다. 교육관에 있던 사람들 중 이광빈의 얼굴이 보였다. 이광빈은 정신건강센터 원장으로 정민우 쪽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강혁은 그것을 기억해 두었다. 정민우 씨. 무대 위에서 뭘 확인하려 했습니까? 정민우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선희 씨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입니다. 무대 소품 보관 상자에 뭔가를 넣어뒀다고 했습니다. 저한테만 알려줬습니다. 그게 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강혁이 돌아보았다. 소품 보관 상자는 어디 있습니까? 무대 왼쪽 소품실입니다. 강혁이 소품실로 이동했다. 소품들이 번호를 붙여 선반에 보관되어 있었다. 선반 번호가 눈에 들어왔다. 3번 선반, 6번 구역, 14번 상자. 강혁은 숫자를 기억했다. 창고에서 발견한 종이 쪽지에 324였다. 14번 상자를 꺼냈다.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무대 소품용 그릇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릇들 사이에 접혀진 서류 봉투가 있었다. 봉투 안에는 복사된 회계장부 서류가 있었다. 그리고 박선희가 손으로 메모를 적어둔 노트가 한 권 있었다. 강혁은 노트를 폈다. 첫 장에 박선희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신동철은 재단 기금에서 매년 평균 2억 원씩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이광빈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했다. 그 대가로 이광빈은 정신건강센터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받았다. 나는 이것을 이사장님께 알리기로 했다. 그러나 박재호는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 줄에 밑줄이 2번 그어져 있었다. 박재호가 두렵다. 강민혁이 최민석을 서울에서 임의동행으로 데려왔다. 오후 3시에 재단 회의실에서 강혁과 이애나가 최민석을 마주 앉았다. 최민석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버텼다. 그러나 이애나가 세종을 통해 분석한 건강음료 납품 경로를 제시하자 표정이 굳었다. 최민석 씨,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공된 건강음료는 당신이 준비했습니다. 납품 업체는 당신의 천안명의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음료에서 디기탈리스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최민석이 눈을 감았다. 저는 몰랐습니다. 무엇을요? 제가 전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음료에 뭔가를 넣으라고 한 건 제가 아닙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최민석이 눈을 떴다. 박재호 이사입니다. 강혁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박재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장님의 특별 주문 건강 음료라고 했습니다. 별도 성분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한약 성분을 추가하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사장님의 지시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별 의심 없이 이해나가 세종에게 명령을 내렸다. 최민석과 박재호 사이의 통화 기록 요청. 강민혁을 통한 법원 영장으로 통신사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다. 3주 전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탐정님, 이해나가 강혁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통화 시간이 무려 28분이었다. 최민석 씨, 그 통화에서 박재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을 지시했습니까? 최민석이 입술을 깨물었다. 디기탈리스.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한약재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강혁은 최민석을 강민혁에게 넘겼다. 강혁은 신동철과 이광빈을 동시에 불렀다. 두 사람을 같은 공간에 두는 것이 목적이었다. 두 사람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각자의 반응이 달랐다. 신동철은 겉으로는 태연했다. 이광빈은 잠깐 신동철과 눈이 마주쳤다가 곧 시선을 돌렸다. 강혁은 박선희의 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신동철의 눈이 노트를 향했다. 잠깐이었다. 그러나 충분했다. 신동철 이사님, 이 노트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용을 보시겠습니까? 신동철이 노트를 밀어냈다.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볼 이유가 없습니다. 재단 기금 중 매년 약 2억 원이 외부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그 계좌는 신동철 이사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박선희 씨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선희 씨는 이 사실을 정리해서 이 노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신동철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다. 앉아주십시오. 강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신동철이 다시 앉았다. 이광빈 원장님, 신동철 이사가 정신건강센터에 별도 지원금을 제공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광빈이 굳었다. 이광빈 원장님께서 그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 이 노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광빈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저는 몰랐습니다. 박선희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2년간 정신건강센터 운영비 지출 내역을 세종이 분석했습니다. 공식 예산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출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그 지출과 신동철 이사 명의의 지원 계좌에서의 입금 날짜가 일치합니다. 이광빈의 얼굴이 굳어갔다. 신동철이 입을 열었다. 나는 법적으로 이미 자문을 구해뒀습니다. 탐정의 조사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검찰은 다릅니다. 문이 열렸다. 강민혁이 2명의 검찰 수사관과 함께 들어섰다. 그날 오후 늦게 박재호가 재단을 떠나려 했다. 주차장에서 차에 탑승하려는 박재호를 강혁이 불러 세웠다. 박재호 씨. 박재호가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공포가 담겨 있었다. 어디 가십니까? 개인 용무가 있습니다. 최민석이 이미 진술했습니다. 박재호의 몸이 굳었다. 디기탈리스를 구매한 경로도 확인됐습니다. 2달 전 박재호 씨의 신용카드로 온라인 약재 사이트에서 디기탈리스 글리코사이드 추출물을 구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박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선희 씨가 신동철의 횡령을 밝히려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박재호 씨는 2가지 선택 앞에 있었습니다. 아내의 조사를 돕거나 막거나. 당신은 왜 막으려 했습니까? 박재호가 천천히 말했다. 신동철이 재단에서 빠지면 재단 운영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사장님도 결국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재단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죽였습니까? 박재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혁이 계속했다. 아내를 죽인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까? 박선희 씨의 노트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무대 소품 상자 안에 있다는 것을 박재호 씨는 몰랐습니다. 정민우에게 알렸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박재호의 눈이 흔들렸다. 정민우 씨를 무대에서 다치게 하려 한 것도 당신이었습니까?
박재호가 고개를 내렸다. 이광빈 원장에게 정민우가 무대에 올라갈 것이라고 알렸고 이광빈이 와이어를 자른 것입니까? 여전히 침묵이었다. 강혁은 박재호의 침묵을 이미 대답으로 받아들였다. 강민혁이 수사관들과 함께 박재호에게 다가섰다. 모든 것이 정리되는 듯 보였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다. 이해나가 강혁에게 연락했다. 탐정님, 세종이 박선희의 노트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노트의 마지막 2페이지입니다. 박선희가 쓴 글씨체와 마지막 2페이지의 글씨체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잉크 성분도 다릅니다. 강혁이 멈추었다. 누가 추가했습니까? 세종이 분석한 결과 마지막 2페이지는 박선희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필압과 글자 각도가 다릅니다. 마지막 2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박재호가 두렵다는 내용과 이광빈 원장이 신동철의 공모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강혁은 천천히 생각했다. 박선희의 노트에 누군가가 내용을 추가했다. 그것은 박재호와 이광빈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해나가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노트를 소품 상자에 넣은 것도, 그리고 박선희에게 정민우에게만 알려주라고 한 것도 애초부터 노트가 발견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누가 그랬겠습니까? 세종이 건강음료 납품 경로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탐정님. 최민석이 처음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람은 박재호가 아니었습니다. 임경준이었습니다. 강혁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하나씩 맞추기 시작했다. 임경준은 손복순의 양자였다. 재단의 법무팀장이었다. 그는 손복순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신동철이 횡령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손복순에게서 들었기 때문이었다. 임경준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재단의 실질적인 후계자 자리였다. 신동철이 횡령으로 재단에서 떠나면 박선희가 재단 운영을 주도하게 된다. 그러면 임경준의 입지는 좁아진다. 박재호가 있는 한 임경준이 재단을 장악할 기회는 없다. 박선희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는가? 손복수는 신동철의 협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재호는 아내의 죽음으로 재단에서의 입지를 잃는다. 신동철은 박선희의 노트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이광빈도 같이 넘어진다. 남는 사람은 임경준이다. 임경준은 손복순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모두가 쓰러진 자리에서 임경준만이 남게 된다. 애나 씨, 임경준의 동선을 지금 당장 확인해줘. 이해나가 세종을 통해 재단 내부 CCTV를 분석했다. 강태룡 장군의 기술 부대가 지원한 외부 CCTV 자료도 확보했다. 결과는 빠르게 나왔다. 탐정님, 임경준은 어제 저녁 식사 직전에 주방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민석이 전달한 건강음료가 주방 냉장고에 보관된 것이 CCTV에 확인됩니다. 임경준은 그 음료에 접근한 마지막 인물입니다. 강혁은 즉시 강민혁에게 연락했다. 형, 임경준 지금 어디 있어? 잠깐. 확인해 볼게. 잠시 후 강민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혁아, 임경준이 방금 재단을 나갔다고 해. 차량으로 이동 중이야. 추적해. 이해나가 이미 세종으로 임경준 차량의 번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탐정님. 양평 IC 방향입니다.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차. 이해나는 이미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재단 주차장으로 뛰었다. 이해나가 운전하는 차는 세단의 저속도로 제한을 무시하고 출발했다. 세종이 실시간으로 임경준의 차량 위치를 화면에 표시했다. 약 3km 앞이었다. 양평 IC에 올라가면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전에 잡아야 해. 애나 씨. 이해나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산길을 따라 이어진 좁은 이면도로에서 차는 빠르게 움직였다. 이해나의 운전 실력은 강혁도 인정하는 수준이었다. 세종이 경고를 출력했다. 전방 300m 교차로. 임경준 차량 속도 감소 중. 임경준의 차가 교차로에서 멈췄다. 신호등 때문이었다. 이해나가 그 앞에 차를 세웠다. 강혁이 내렸다. 임경준이 강혁을 보았다. 잠깐 굳었다. 그리고 차 문을 열고 뛰기 시작했다. 강혁이 뒤를 따랐다. 임경준은 교차로 옆 골목으로 뛰었다. 골목은 좁고 구부러졌다. 일반인이라면 방향을 잃을 구조였다. 강혁은 달리면서 골목 구조를 눈으로 읽었다.
서울 강력계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훈련이 몸에 새겨져 있었다. 골목이나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강혁에게는 그것이 있었다. 임경준이 골목 왼쪽으로 꺾었다. 막힌 골목이었다. 강혁이 막힌 담벼락 앞에서 멈추어 선 임경준의 앞을 막아섰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다. 임경준의 숨이 가팠다. 강혁은 숨이 가쁘지 않았다.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임경준이 담벼락에 등을 기댔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언제 알았습니까? 노트의 잉크 성분이 달랐습니다. 임경준이 헛웃음을 지었다. 그것 때문에. 그 작은 것 때문에. 처음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경준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이사장님은 저를 아들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결국 박선희 씨의 것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재단의 실질적인 후계자는 혈연인 박선희였습니다. 그것이 불만이었습니까? 불만이 아닙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임경준이 눈을 들어 강혁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 재단을 위해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법무 업무를 맡으면서 재단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신동철의 횡령도 알았습니다. 이광빈의 묵인도 알았습니다. 박재호가 재단 운영에 무능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장님께 직접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했습니다. 이사장님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동철을 믿으셨으니까요. 그 믿음 뒤에는 협박이 있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임경준이 손을 들어 얼굴을 감쌌다. 박선희 씨가 신동철의 장부를 파헤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기회를 봤습니다. 박선희 씨가 신동철을 쓰러뜨리면 재단은 리셋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선희 씨가 신동철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 운영 전체를 장악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사장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것도 알았습니다. 강혁은 듣고 있었다. 저는 박선희 씨를 없애면 신동철과 박재호 모두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광빈도 같이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옆에 남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2페이지를 직접 추가하셨군요. 임경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선희 씨의 글씨체를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썼지만 완벽하지는 않았군요. 건강음료에 디기탈리스를 넣은 것은요? 최민석에게 박재호의 지시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박재호의 목소리를 모방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화로만 소통했으니 최민석은 몰랐습니다. 정민우 씨를 다치게 한 것은 정민우가 무대에 올라간다는 것을 이광빈에게 알렸습니다. 이광빈은 신동철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신동철이 정민우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광빈에게 그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이광빈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임경준 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사장님이 당신을 진심으로 아들처럼 여겼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랬습니까? 임경준이 눈을 감았다. 오래된 침묵이었다. 알았습니다. 강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발소리가 들렸다. 강민혁이 수사관들과 함께 골목으로 들어왔다. 이해나가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빈누리 재단 응접실에서 손복순이 강혁 앞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 소나무 숲은 10월의 맑은 햇살을 받아 녹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손복순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그러나 얼굴에는 세상이 다 무너진 사람의 무거움이 담겨 있었다. 임경준이 그랬다는 것을 알았을 때 손복순이 천천히 말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아이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단을 그 아이에게 맡기려고도 생각했습니다. 이사장님,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임경준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조건부로 느껴지는 순간 사람은 두려워집니다. 손복순이 강혁을 바라보았다. 탐정님은 사람을 잘 아시는군요. 오래 봐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이 상처받는 것을. 손복순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신동철은요? 검찰이 조사 중입니다. 횡령과 협박이 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박재호는요?
살인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입니다. 이광빈도 상해 공모 혐의를 받을 것입니다. 선희는 손복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부드럽지만 거짓 없는 말이었다. 선희 씨는 끝까지 재단을 지키려 했습니다. 노트에 기록한 것도 이사장님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손복순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소나무 숲이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다. 빈누리 재단을 떠나는 날 오후였다. 이해나는 짐을 차에 실으며 재단 정원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이현우가 정원 한켠에서 무언가를 다시 그리고 있었다. 이해나가 다가갔다. 이현우 씨. 이현우가 고개를 들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현우가 그림을 접으며 말했다. 그림 계속 그릴 겁니다. 재단은요? 이현우가 소나무 숲을 바라보았다. 이사장님이 남아 계시면 저도 있겠습니다.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혁이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해나가 다가서자 강혁이 말했다. 애나 씨. 이해나가 강혁을 바라보았다. 수고했어요. 이해나가 잠시 멈추었다. 탐정님도요. 강혁이 차 문을 열었다. 이해나가 운전석에 탔다. 강혁이 조수석에 탔다. 송태풍이 뒷좌석에서 서류를 정리했다. 차가 재단 정문을 빠져나갔다. 뒤편으로 소나무 숲이 조용히 멀어졌다. 세종이 화면에 메시지를 출력했다. 다음 의뢰 접수됨. 서울 은평구 의뢰인 박모 씨. 내용 아버지의 유언장이 바뀌었다. 강혁이 화면을 보았다. 이해나가 강혁을 힐끔 바라보았다. 탐정님, 어떻게 할까요? 강혁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해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가야죠.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강혁은 그 미소를 보았다. 그리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강이 시야에 들어왔다. 물은 10월의 햇살을 받아 굴절시켰다. 수면은 반짝였다. 거울처럼 거울은 속인다. 하지만 거울 뒤에 있는 것은 항상 진짜다. 강혁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마포구 합정동 50층 건물 꼭대기층의 불이 다시 켜졌다. 사무소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다. 나정이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탐정님, 박모 씨 의뢰 서류 정리했습니다. 강혁이 받아들었다. 이해나가 세종에게 새로운 의뢰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었다. 세종의 화면이 빠르게 정보를 분류하고 있었다. 은비령이 이해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사건 잘 해결했다고 들었어. 오늘 밤에 밥 먹자. 이해나가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화면을 닫았다. 김병기가 강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혁아, 이번 사건 잘 됐다고 들었다. 수고했다. 그런데 이해나 씨도 잘 있지? 잘 있어. 그래, 잘 됐다. 전화가 끊겼다. 강혁이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한강 수면 위에 흔들렸다. 거울이 속이고 있었다. 그러나 강혁은 알고 있었다. 거울 뒤에는 항상 진짜 얼굴이 있다는 것을. 세종이 조용히 구동음을 내며 강혁의 옆으로 이동했다. 강혁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코트를 집어들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주는 것. 그것이 강혁 탐정사무소가 존재하는 이유였다.